아빠, 저 아줌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9살 딸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한양그룹 본사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요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그런데 지금 이 로비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의 결, 바닥을 닦는 손의 각도, 몸을 숙일 때 나타나는 어깨선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기억 속 아내와 겹쳤습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025년 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오후 8시가 넘도록 이어진 긴급 임원회의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48세의 나이에 한양그룹을 이끄는 그는 늘 냉철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를 잃은 뒤로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얼어붙은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딸 서연을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이 조금 미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 한쪽에서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도윤은 짧게 미소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구석, 대리석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는 청소부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도윤이 물었을 때 서연은 이미 그 여자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 명찰에는 용역 청소팀이라는 글자만 보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여자의 옆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물걸레를 헹구려고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 이마의 곡선, 턱선의 각도, 모든 것이 서연이 기억하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 아줌마, 엄마 같아요. 엄마랑 똑같아요. 도윤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많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 똑같아요. 저 눈매, 저 손 엄마예요. 도윤은 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소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옆모습이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매의 곡선, 코끝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선,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의 흐름. 5년 전 아내 윤서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진이는 죽었어. 내가 직접 장례식을 치렀잖아.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의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청소부 여자가 물통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그 몸의 실루엣까지 아내와 같았습니다. 키, 체형, 움직이는 습관까지. 도윤은 무의식 중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청소부 여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 중이라. 목소리는 조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도윤의 기억 속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맞죠? 엄마 맞죠? 서연이 다시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를 나와 차에 오른 뒤에도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출발하려 할 때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서 청소하던 용역 직원 있지? 그 사람 신상 정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서진이는 분명히 죽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이렇게 똑같은 거지?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연을 재운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펼치지 못했던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서연을 처음 안았을 때의 행복한 표정,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모든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오늘 본 청소부 여성과 겹쳤습니다. 도윤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우연일까?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준비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용역 청소 직원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본 그 여성의 정보가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강미라 35세. 도윤은 나이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 서진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35세였습니다. 생년월일란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아내와 생일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시 구동 고시원이라는 간단한 기록뿐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오래된 구형 휴대전화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란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출신, 가족 없음, 신원보증인 없음. 도윤은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것은 고아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서진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장인 윤광수, 장모 박영자,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생년월일이 똑같은데 가족이 없다니. 도윤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김태호 조사원에게 연락 좀 해주게. 김태호 조사원이라면 예전에 회사 내부 감사 때 도와주셨던 분 말씀이신가요? 맞아. 그분께 부탁하고 싶어. 개인적인 일이니까 조용히 진행해 달라고 전해줘.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도윤의 사무실에 김태호가 찾아왔습니다. 45세의 중년 남성으로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설 조사원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야, 태호 씨. 앉아요. 도윤은 강미라의 서류를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요. 태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와 너무 닮았어요. 생년월일도 같고요. 태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어떤 이야기도 침착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태호는 일주일 동안 강미라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자료를 뒤졌습니다. 병원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강미라의 주민등록은 20세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 기록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보호시설 입소, 당시 20세 추정, 머리 외상으로 인한 부분 기억장애 있음, 과거 신원 확인 불가. 태호는 이 기록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20세에 보호시설에 들어왔는데 과거 기록이 없다? 기억장애? 그는 2010년 3월 전후의 사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서해안에서 요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양그룹 회장 부인 윤서진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태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출생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1990년 3월 15일 출생자 명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출생대장에서 중요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오전 2시 35분 윤광수 박영자 부부 사이 쌍둥이 출생. 첫째 여아 2.8kg 윤서진, 둘째 여아 2.6kg 사망 처리. 태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쌍둥이, 둘째는 사망 처리. 그는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출생 당시 둘째 아이는 호흡이 약해 신생아실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둘째 신생아 오전 4시경 사망 확인. 유족에게 통보 완료. 하지만 시신 처리 기록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병원 행정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1990년 3월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기록 관리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신생아 사망 건은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둘째 아이의 시신은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병원에서 처리했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됐을 수도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보호시설 기록과 병원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2010년에 보호시설에 들어온 강미라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1990년 출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생년월일도 3월 15일로 일치했습니다. 태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미라는 윤서진의 쌍둥이 동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도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은 태호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 기록 쌍둥이 출생, 둘째 사망 처리, 강미라 입소 기록 2010년 3월, 기억장애, 신원 불명, 요트 사고 날짜 2010년 3월 10일.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누구지? 강미라가 정말 쌍둥이라면 죽은 건 누구고 살아있는 건 누구지? 도윤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일정 잡아줘. 용역 직원들 포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네. 갑자기 왜요? 회사 복지 차원이야. 특히 청소 용역팀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비서실장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2주 뒤 한양그룹 전 직원 건강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검진업체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직원의 혈액 샘플을 보관해 주세요. 추후 건강 데이터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진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강미라도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체열할 때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CC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체열하는 미라의 표정, 팔을 내미는 자세까지도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이도 병원을 무서워했지. 주사 맞을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검진이 끝난 뒤 도윤은 조용히 검진업체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강미라라는 직원의 혈액 샘플을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샘플과 비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쓰던 빗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비교 검사를 해주세요. 결과는 저에게만 직접 전달해 주시고요. 책임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개인적인 검사인가요? 네. 절대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도윤은 그 일주일을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검사 결과만 생각났습니다. 서연은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 왜 자꾸 멍하니 있어요? 아, 미안. 아빠가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아빠, 저번에 본 그 청소 아줌마 다시 볼 수 있어요? 도윤은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 아줌마를 보고 싶은데? 그냥 엄마 같아서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도윤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확인하고 있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병원 원장실에서 봉인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 결과 두 샘플은 동일인으로 추정됨. 일치율 99.9%.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일인이라고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회장님.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같은 사람의 샘플로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 사람은 5년 전에 죽었는데.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일인? 그럼 서진이가 살아있다는 건가? 하지만 도윤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요트 사고 현장, 병원 영안실, 관 속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 분명히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럼 대체 뭐지? 내가 뭘 놓친 거지?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5년 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사망진단서, 하나하나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시신 상태 화재로 인한 심각한 손상, 얼굴 부위 식별 불가, 치아 기록 및 착용 반지를 통해 신원 확인함.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 식별 불가, 치아 기록과 반지로만 확인했다고?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DNA 감식 미실시, 시신 상태 및 유족 의사를 고려해 생략.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안 했어? 왜 안 한 거지?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부인으로 확인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치아 기록이 일치하고 아내가 늘 끼던 결혼 반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DNA 검사를 왜 하지 않았을까? 누가 생략하라고 했을까? 도윤은 즉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씨, 5년 전 사고 당시 시신 기록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당시 병원에 남아있는 조직 샘플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태호는 이틀 동안 병원과 경찰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사고 당시 시신의 일부 조직이 아직 병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그 샘플을 확보해 도윤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샘플과 강미라의 샘플을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검사했던 머리카락 샘플과도 비교해 주세요.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뒤 도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시죠. 결과가 조금 복잡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5년 전 시신의 DNA와
강미라 씨의 DNA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두 샘플은 동일인이 아님, 단 가까운 혈연 관계로 추정됨. 일촌 또는 쌍둥이 가능성 높음.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동일인이 아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 원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매우 가까운 혈연입니다. DNA 일치율로 볼 때 일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5년 전에 죽은 사람은 누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5년 전 사망자가 쌍둥이 중 한 명이고 지금 살아계신 강미라 씨가 다른 한 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강미라가 제 아내 윤서진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쌍둥이 동생? 그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출생 기록이나 가족 증언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찾아낸 출생 기록의 쌍둥이 출생, 둘째 사망 처리, 강미라의 보호시설 출신, 기억장애, 그리고 5년 전 사고 당시 얼굴 식별 불가, DNA 검사 생략. 그렇다면 5년 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쌍둥이 동생이고 지금 살아있는 강미라가 진짜 내 아내 서진이라는 건가? 도윤은 차에 올라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내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것. 그것도 기억을 잃고 청소부로 살아왔다는 것. 너무나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서진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 윤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걸 어떻게 알았니?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정말 쌍둥이가 있었던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직접 얘기하마. 도윤은 곧장 장인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처갓집이었습니다. 5년 전 장례식 이후로 거의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장모 박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도윤아, 갑자기 웬일이니?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죠? 거실에서 윤광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앉아라. 차 한잔 하자. 장모가 차를 내왔지만 도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서진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윤광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옆에 앉은 박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있었다. 쌍둥이 딸이 둘이었어.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윤광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새벽이었어. 아내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지. 쌍둥이라는 건 미리 알고 있었어.
첫째는 순조롭게 태어났어. 2.8kg의 건강한 아이였지. 그게 서진이야. 장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문제였어요. 몸무게도 작고 나올 때 숨이 약했대요. 의사들이 급하게 둘째를 신생아실로 데려갔어.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지. 윤광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서 말하더군. 둘째 아기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라고.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한 아이는 살고 한 아이는 죽었다니. 병원에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라 장례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 박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첫째라도 건강하게 살아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 아기를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접 못 보셨다고요? 응. 의사가 유족의 마음을 생각해서 보지 않는 게 낫다고 했거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윤광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둘째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 서진이를 키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지만 말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서진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아이가 자라면서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까봐.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둘째 아기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도윤은 태호가 조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둘째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신 처리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보호시설로 이송된 신생아 기록이 있습니다. 박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째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윤광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어? 우리 딸이 어디 있단 말이야?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미라라고 합니다. 강미라? 네. 보호시설 출신이고 20세 때 머리 외상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영자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느님, 우리 딸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기억도 없이 혼자서. 윤광수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노교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병원 말만 믿지 말고.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뭔데? DNA 검사 결과 5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지금 살아있는 강미라 씨는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됐습니다. 두 노인이 동시에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전 사고 당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치아 기록과 반지로만 신원을 확인했죠. 윤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설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제 아내 서진이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강미라가 진짜 윤서진일 수도 있습니다. 박영자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안 돼, 그럼 우리가 장례 치른 건. 윤광수가 벽에 기대 섰습니다. 서율이었단 말이지. 우리가 죽었다고 믿었던 둘째 서율이가 실제로는 살아있었고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째 딸 이름을 서율이라고 지으셨습니까? 응. 서진이와 서율이. 쌍둥이니까 이름도 비슷하게 짓고 싶었어. 비록 태어나자마자 보내야 했지만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쌍둥이 딸. 가족의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했던 아이. 그리고 5년 전 언니를 만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비극. 장인어른,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진이가 사고 전에 출생 기록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아마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으려 했던 거죠. 윤광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서진이가 동생을 찾았구나.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요트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자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강미라라고 불리는 아이가 정말 우리 서진이란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광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딸을 찾아줘. 제발 우리 서진이를 다시 데려와줘. 그리고 서율이 그 아이 묘라도 제대로 찾아서 인사드려야겠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제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한 아이는 사망 처리되어 보호시설로 보내진 윤서율. 정상적으로 자란 윤서진은 어느 날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동생을 찾아 나선 서진, 그리고 만난 서율. 하지만 그날 일어난 요트 사고.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였기에 신원이 뒤바뀜. 실제로 죽은 사람은 서율이었지만 모두가 서진이 죽었다고 믿게 됨. 그리고 서진은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강미라라는 이름으로 5년을 살아왔던 것. 도윤은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5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강미라는 자신의 아내 윤서진이었고 그녀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요트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왜 신원 확인이 그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졌을까?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5년 전 사고 관련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경찰 보고서, 보험 서류, 정비 기록까지 한 장 한 장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2010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서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한양그룹 소유의 중형 요트가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침몰했습니다. 당시 요트에는 2명의 여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바다에 떨어져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도윤은 정비 기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고 한 달 전인 2010년 2월 15일 정기 점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엔진 연료 라인 노후화 확인. 즉시 교체 필요. 방치 시 과열 및 화재 위험 있음.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체 작업 취소. 지시자 오지연 부회장. 사유 예산 절감 및 일정 문제.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지연. 한양그룹의 2인자로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성과와 효율만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리를 취소했어? 도윤은 다음 서류를 뒤졌습니다. 2월 28일 수리업체에서 다시 보낸 경고 문서가 있었습니다. 재차 알림 연료 라인 교체 시급. 사고 위험 높음. 즉시 조치 요망. 하지만 이 문서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일 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들어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 씨, 5년 전 요트 정비업체 연락처 찾을 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이틀 뒤 도윤은 당시 정비를 담당했던 기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작은 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한양그룹 요트 정비하셨죠?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료 라인이 심각하게 낡아서 교체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올렸죠.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산 문제로 당분간 보류한다. 일단 응급 처리만 하라고요. 응급 처리요? 네. 임시로 테이프 보강만 하고 넘어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빨리 처리하라, 비용 줄여라는 압박이 심했어요. 결국 제대로 된 수리 없이 넘어갔죠.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경고한 대로 엔진에서 불이 났다고.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때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기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큰 회사 상대로 문제 제기했다간 제 생계가 위협받을까봐. 도윤은 이해했습니다. 작은 수리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기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그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요. 도윤은 기사의 진술을 녹음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 5년 전 사고 처리 과정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시신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미 신원이 확인되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시신 확인은 며칠이 걸리는데 단 16시간 만에 모든 게 처리된 것입니다. 도윤은 당시 담당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현재는 퇴직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요트 사고 기억하십니까? 직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일은 지금도 꺼림칙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원 확인이 너무 빨리 진행됐거든요. 저는 DNA 검사를 하자고 건의했어요. 하지만 위에서 가족이 원치 않는다.
빨리 장례를 치러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죠.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오지연 부회장님이었어요. 직접 전화해서 회장님이 충격받으셨으니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죠. 도윤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지연이 정비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DNA 검사까지 생략하면서 말입니다. 도윤은 회사로 돌아와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5년 전 요트 사고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회장님, 이건 회사에도 타격이 상관없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도윤은 오지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42세의 오지연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도윤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지연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5년 전 요트 정비 취소 지시서입니다. 당신 서명이 있네요. 오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예산 때문에? 회장님, 그건 사고가 날 줄 몰랐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후 처리 과정도 당신 지시였죠? DNA 검사도 생략하고 16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내라고. 오지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고통을 줄여드리려고. 아니, 당신 책임을 감추려고 그랬던 거죠.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지연 부회장, 당신은 해임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나가보세요. 경비가 들어와 오지연을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비극이었고 사후 처리는 책임 회피를 위한 은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원이 뒤바뀌었고 진짜 아내는 기억을 잃은 채 5년을 떠돌았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진실을 밝히고 서진이를 다시 찾아올 거야. 그는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사고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도 부실한 신원 확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한양그룹 요트 사고, 관리 소홀이 원인, 신원 확인 부실 피해자, 가족 충격. 도윤은 모든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내에게 다가가 진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가족으로 다시 맞이하는 것. 도윤은 서연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 청소 아줌마가 정말 엄마예요? 응. 아빠가 확인했어. 엄마가 맞아. 서연은 아빠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도윤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미라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5년 동안 강미라로 살아온 그녀에게 당신은 윤서진이고 제 아내입니다라고 갑자기 말한다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과거를 알려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기억상실증 환자는 갑작스러운 정보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익숙한 자극들을 통해 무의식적인 기억을 깨우는 거죠. 어떤 자극들이 효과적입니까? 시각, 청각, 후각 자극이 좋습니다. 과거에 자주 보던 사진, 듣던 음악, 맡던 향기 같은 것들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 그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네. 환자가 스스로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하면 그때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윤은 병원과 협력해 기억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라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인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청소 용역팀 직원들 중에서 성실한 사람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강미라 씨도 포함시켜 주세요. 네. 청소 직원을 정규직으로요? 회사 복지 차원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께 기회를 드려야죠. 일주일 뒤 미라는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미라 씨,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회장님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다니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장을 뒤졌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긴장한 표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강미라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아내 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도윤은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강미라 씨. 네. 미라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번에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미라 씨도 그중 한 분이고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정말요?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고 평소 업무 태도도 훌륭하시다고 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없으신가요? 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저는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과거 기억은 있으신가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20살 때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고요? 네. 머리를 다쳤다고 들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제 이름도 누가 알려줬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전 요트 사고 후 기억을 잃고 홀로 살아온 아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해요. 도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팀 정규직으로 일하시면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라가 나간 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는 즉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기억 회복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뒤 미라는 회사로부터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라 씨,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심리 상담이요? 네. 특히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해볼게요. 첫 상담 날 미라는 병원 상담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방에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편하게 앉으세요. 네.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운 음식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리는 하세요? 네. 고시원에서 간단하게 해 먹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럼 요리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익숙해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태블릿으로 여러 음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잡채. 미라는 잡채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왠지 익숙해요. 어떻게 익숙하세요? 손이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미라는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당면을 볶는 동작, 야채를 썰는 동작. 의사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육 기억 남아있음. 요리 경험 많았던 것으로 추정. 다음 주 상담에서는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클래식, 발라드, 동요. 아이 자장가가 나왔을 때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 가슴이 아파요. 그 노래는 서진이 서연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상담은 몇 주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바다 사진을 보여줬을 때 미라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짠 냄새. 바다를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의사는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환자의 무의식에 과거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극을 주면 회복 가능할 것 같아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미라가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어린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창문 너머로 서연을 봤습니다. 저 아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의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볼래?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와 서연이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자장가를 작게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미라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멜로디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불러줬어요.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미라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미안해. 의사는 밖에서 지켜보던 도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라의 기억 회복 치료는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담실에 올 때마다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장면, 아이의 웃음소리, 바다를 바라보던 기억.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얼굴이나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감정들만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료진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이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거예요. 도윤은 장인 장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병원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서진이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윤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을 만나는 거구나. 네. 함께 계셔주세요. 다음 날 오후 병원 상담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도윤, 서연, 윤광수, 박영자, 그리고 의료진. 미라는 평소처럼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라 씨,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미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도윤이 앉았고 옆에는 낯선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미라를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서진이.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 아니 서진 씨. 제가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진이요? 제 이름은 강미라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보세요. 그는 출생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1990년 3월 15일 당신은 윤광수 박영자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요. 미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자신과 같았습니다. 쌍둥이요? 네. 첫째가 윤서진, 둘째가 윤서율이었습니다. 윤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첫째 딸 서진이야. 35년 전 이 병원에서 태어났어. 미라는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신다고요?
박영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야, 서진아.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웠어. 도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쌍둥이 동생 서율은 출생 당시 사망으로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서 보호시설로 보내졌어요. 그게 바로 강미라 당신이 알고 있던 당신의 정체였습니다.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윤서율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도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5년 전 요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한 여성이 사망했어요. 당시 저는 그 사람이 제 아내 윤서진이라고 믿었습니다. 장례도 치렀고요. 미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사망자는 윤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 윤서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당신이 진짜 윤서진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기억도 없고 제 이름은 강미라라고. 도윤은 사고 당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직후 당신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었습니다.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병원에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치아 기록과 반지로만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당신을 동생으로, 죽은 동생을 언니로 착각한 겁니다. 의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미라 씨, 아니 서진 씨.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익숙한 감정들 기억하시죠? 요리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던 것, 바다 냄새를 맡으면 편안해지던 것, 자장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던 것. 그 모든 게 당신의 진짜 기억이었어요. 당신은 윤서진이었고, 요리를 잘했고, 바다를 좋아했고, 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엄마였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기억,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기억, 바닷가를 산책하던 기억, 그리고 요트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던 기억. 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동생 서유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동생을 찾아 나섰죠. 그날 요트에서 서유를 만났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쌍둥이 자매였어요. 하지만 사고가 났고 서율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바다에 떨어졌고요. 미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요트 위에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 언니 나야 서율이야. 그 여자가 울면서 자신을 안았던 기억.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화재. 비명소리. 차가운 바닷물. 아, 미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아. 다 끝났어요. 서연이 다가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맞죠? 미라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 큰 눈, 웃는 입술.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서연이, 미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못 알아봐서 미안해. 서연도 엄마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윤광수와 박영자도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우리 딸. 미라는 부모님을 보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기억, 어머니가 만들어준 밥을 먹던 기억, 아버지 어머니, 네 사람은 한참을 울며 안아줬습니다. 35년의 세월, 5년의 이별,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실. 의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윤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미라가 진정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서유리는 제 동생은 어디 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당신의 묘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 서율의 묘였어요. 미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한 번 만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서유리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윤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둘째에게도 인사를 해야지. 다음 날 5사람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서진이라고 적힌 비석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비석을 바꿔야겠어요. 윤서율이라고. 미라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율아 나야 언니야. 서진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 엄마 아빠도 여기 계셔. 늦게나마 너를 찾았어. 박영자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서율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만 듣고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해서 이제라도 찾아왔어. 용서해줘, 우리 딸. 윤광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연도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모 만나지는 못했지만 감사해요. 엄마를 지켜줘서. 5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서율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언니를 찾았잖아. 행복하게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차 안에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낳았고요. 기억나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당신 얼굴이 익숙해요. 프로포즈하던 날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도윤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는 우산도 없이 무릎 꿇고 반지를 꺼냈죠. 당신은 웃으면서 미쳤냐고 했고 그러면서도 제 손을 잡아줬어요. 미라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도윤은 차를 세우고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아. 이제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게요. 서연이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2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가족이야.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퇴원해 도윤과 서연이 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의 위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여기가 우리 집이었구나. 서진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아빠가 엄마 물건 하나도 안 버렸어요. 서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자신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사진. 서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간들이 정말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살았구나. 도윤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5년 동안 이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서진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날 기다려줘서.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서연이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뭐 해드릴까요? 서진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오랜만에 요리 좀 해볼까? 주방으로 들어간 서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꺼내며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칼을 잡는 각도, 야채를 써는 속도, 불을 조절하는 감각.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잡채를 제일 좋아했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진은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간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30분 뒤 식탁 위에 따끈한 잡채가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이야. 당신이 만든 그 맛 그대로예요. 서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손맛이 남아있네요. 서연도 잡채를 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엄마 요리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서진은 이 공간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이 식탁, 이 의자, 이 따뜻한 분위기,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자장가 불러줄 수 있어요? 서진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 재울 때까지 불러줄게. 밤이 되어 서연의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서진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부드러운 자장가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서연이 잠든 뒤 서진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컸네요. 5년 사이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이도 많이 울었고 저도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미안해요. 기억을 잃어서 돌아오지 못해서.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서진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찾아줘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주말, 서진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윤광수와 박영자는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진아,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아침 먹고 왔어요. 박영자는 딸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라. 차 한 잔 마시자.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기억은 많이 돌아왔니? 네, 아버지. 조금씩 다 생각나요. 어릴 때 일들도 떠올라요. 아버지가 학교 데려다 주시고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시던 일들. 박영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 많았지. 혼자 그 세월을 버텨내느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윤광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율이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 아이도 우리 곁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율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 아이도 우리처럼 행복할 자격이 있었는데.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율이 묘에 다시 가자. 비석도 바꿨으니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그래요, 어머니. 일주일 후 가족들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만든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율 1990.3, 15-2010.3, 10. 사랑하는 딸이자 언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서진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서율아, 언니야. 또 왔어. 이번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왔어. 엄마, 아빠, 도윤 오빠, 그리고 조카 서연이도. 서연이 묘 앞에 그림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자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천사 한 명. 이모,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이모도 여기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율 씨, 제대로 인사 못 드렸네요. 저는 서진의 남편 한도윤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내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윤광수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서율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우리 가족으로 기억할게. 영원히. 박영자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율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안아보지도 못했어. 다음 생에는 꼭 함께 살자. 언니랑 너랑 우리 가족 모두 함께. 5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서율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언니를 만났으니까요. 이제 언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율아, 언니가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약속할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서연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요. 회장 일보다 남편이고 아빠인 게 더 중요하니까. 서진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다시 주셔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세 가족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끼어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너무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서연아.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길을 잃었지만 너희들이 다시 찾아줬어. 이제 엄마는 절대 어디 안 가. 평생 여기 있을 거야.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가족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리, 기억을 잃고 헤맸던 시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진은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남편과 딸을 되찾았고 부모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율과는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도 이제 가족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율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언니가 살 수 있었어. 이제 언니는 내 몫까지 행복하게 살게. 우리 가족을 지키며 살게. 거실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리들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고 세 사람의 조용한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툴고 부족한 사랑도 끝까지 진심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에피소드가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봄바람처럼 스며들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계속 이렇게 달달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감정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건강하게 따뜻하게 보내세요. 달빛 라디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